약 3개월 전쯤에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겸업사업에서 대물 변제를 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에 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제가 이 질문에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문의를 받으면 그에 맞는 대응법이라든지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언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으로 상담 요청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실질자본금 미달 이슈가 있는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또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올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 과정까지 마쳤는데 30분짜리 인터넷 교육 방송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그 뒤에 영상에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 이야기가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냐,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대물 변제를 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발주처나 원청에서 자금 문제가 생기면서 현금을 받지 못하고 원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빌라, 아파트, 상가 뭐 이런 거를 현금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민감했던 게 여기였어요. 이 자산을 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자, 이 회사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고 있고, 상권이 좋은 곳에 상가나 아파트였으면 벌써 현금화가 돼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상가나 혹은 오피스텔 빌라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오피스텔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이 회사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이때 오피스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매출액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건설업 매출이 큰데 제조업을 겸업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제조업 매출이 건설업 매출보다 훨씬 더 큰 경우,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건설업만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 빼고 부실자산 빼면 바로 실질 자본금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건설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 빼고 부실자산 빼고 그 다음에 겸업자산까지 빼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론상은 오피스텔은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겸업자산 처리가 되면서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맞아요.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지만 이 실무에서는 오피스텔이 회계 계정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대부분 재고자산에 판매 중인 상품이거나 혹은 유형자산으로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유형자산으로 처리를 한 이후에 대출을 실행을 했을 거예요. 법인 명의로 변경을 했으니까 아마 대출이 실행이 됐겠죠. 실질자본금 이슈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항목이긴 합니다. 실무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자산이다 이 얘기예요. 건설업 자본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무 전문가, 하나는 컨설팅 업체.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무는 기업 진단 기준에 따른 기업 진단이 가능한가를 이야기하고요. 컨설팅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실무라는 거는 기업 진단이 가능한가는 이론이고, 실무는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해서 제가 이론과 실무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건설업이 매출이 많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거고, 제조업이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자산에서 부채 빼고 부실자산 빼고 겸업자산 빼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실질자본금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업 자산을 빼니까 거의 다 빠지는 거야. 예를 들면 법인 통장에 한 30억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된 거야. 우리 회사는 통장에 돈도 많고 하니까 통장에 30억 있는 증빙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을 했겠죠. 야, 당신네 건설업 자산이 얼마야? 그럼 여기 30억 있잖아. 30억 통장. 건설업해서 돈 번 게 아니라 이거 제조업해서 돈 번 거 아닙니까? 건설업해서 본 것도 같이 섞여 있긴 한데, 당신네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다 제조업 매출만 있고 건설업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공사계약서도 챙기고 세금 계산서도 챙겨서 이제 제출을 하지.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공사업 매출이 없어. 이 30억이라는 돈은 전부 다 제조업해서 번 돈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건설업 자산이냐 자산이지 않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론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벌써 지금 방금 이야기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이 100억인데 제조업 매출이 100억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하고 싶어도 소명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건설업 매출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의 겸업 비율이라는 걸 산정을 해야 돼요. 전체 매출이 100억이다. 제조업 매출이 90%, 뭐 건설업은 10% 이렇게 나누어 둔다던가, 혹은 제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몇 명,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율을 나눠두는 거죠. 그럼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야, 우리는 원래 제조업 기반이고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건설업은 어차피 우리가 납품 설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지,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현실적으로 제조업 매출만 있지 건설업 매출은 없다. 그래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자본금 미달 이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건설업 매출 비중을 어느 정도 잡고 이 실적 신고까지 그 세팅이 다 이루어지게끔 조화롭게 해놔야지 이 자본금 미달 이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건설업 매출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의 구성을 잘 해두시던가.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산, 이 오피스텔을 우리가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손익계산서에 있는 공사 매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이 자산이, 이 오피스텔이 건설업 자산이냐 아니면 제조업 자산이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첨부해서, 단순히 질문 하나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무대리인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